대졸자들이 만드는 고부와 같이 하이엔드 산업이 실제로는 중국을 끌고 가요. 전체적으로 중국의 이 대도시 전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게 아니에요. 그 20대의 중국인들의 생각, 거기에 투자 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중국의 어떤 소비와 관련해서 조금 우려하는 어떤 데이터로 그 보통 이야기하는 게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한 자녀 정책을 이제 폐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고령화 사회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래 이 뭐라 그럴까요? 새내기들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내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게 그 중국이 그 아기를 많이 안 낳는 것의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돈이 없어서 안 낳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그게 아니라 육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5년 전에 이제 중국말로 두성즈 그런데 외동아들, 외동딸이 결혼을 하면 아기를 2명 낳게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인구가 별로 안 늘었어.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보통의 자녀들도 결혼하면 2명까지 낳아라. 그런데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럼 3명까지 허용해 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했지만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처럼 이제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중국이. 그래서 이게 생활의 코스트가 확 올라갔고, 두 번째는 이게 아기가 1명밖에 없다 보니까 모두가 애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을 우리보다도 더 자본집약적으로 키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이 어른에서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결혼해서 이제 노니까 양가집을 합치면 이게 14명의 이 어른에서 애를 하나를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키우는 건 우리 지금 발레 무슨 뭐 태권도 뭐 이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 정도 아기를 교육시킬 수 있는 육아비를 부담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들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뭐 남녀 평등을 이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도 거의 이제 외벌이가 없죠.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제 경제력이 커져가지고 이제 출산이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뭐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건데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있는 건 무슨 효과냐 그러면 지금 3번째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늦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늦둥이는 누가 낳냐 그러면 경제력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1년에 한 1200만 명 뭐 요 정도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3자녀 허용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100만 명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0만 명의 이 인원은 이것은 기존에 한 자녀나 2자녀에 들어가는 교육비에 비하면 5배, 10배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0만 명이 그 인구수로는 100만 명이지만 유아용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이 소비는 5배, 6배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대가 돈 있는 40대가 셋째 애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맘먹고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생아 숫자가 몇 명이 늘어났냐 이거를 보는 것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별 의미가 없고, 그 3번째 애의 자본 집약적인 이 육아 비용 또 요걸 놓고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하이엔드의 그 육아용품 뭐 분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장난감, 옷, 여행,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 알리바바 통해서 그렇게 중국 수출하거나 그 판매할 때 주로 화장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유아용품을 얘기하더라고요. 유아용품 괜찮은 거 없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만큼 유아용품에 대한 그 좋은 고급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봐야겠군요. 근데 지금 이러한 현상들,
이게 역시 중국 역시 어떤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계층 간의 갈등, 사실 미국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뭐 상당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이런 어떤 불만들이 서민 계급에서의 그 불만이 쌓이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뭐 지금 부의 양극화는 전 세계 공통이고요. 뭐 한국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사회 통제력이 강해요. 그래서 코로나19도 보면 뭐 전 세계가 사람 인구 이동시키고 이런 게 어려운데 중국은 지금 뭐 말썽 많은 우한 같은 경우에 거기서 발병했을 때 바로 그 도시 전체를 그냥 폐쇄를 해버리는 거죠. 거기도 뭐 데모를 하거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부의 양극화로 인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것이 소요사태로 이어지거나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요. 맞고 이제 지금 제가 봐야 되는 것은 아까 질문 주신 것들 하나 조금 더 애들을 하면 그래서 이게 애를 한 명밖에 안 낳고 추가적인 이제 아기를 안 낳으면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이게 영향을 받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론상으로 맞아요. 근데 뭐를 좀 봐야 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도시화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인구는 똑같더라고 하더라도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더 좋은 이제 일자리에 기회 소득이 높아지면서 벌어서 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도시화율이 한 63%,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83%니까 아직도 한 20% 정도의 인구가 앞으로 향후 2, 3년 내에 도시로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를 하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소득 수준의 향상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40년 동안 어떻게 그 못 사는 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권에 도달했냐 그러면 그건 이제 농민공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중학교 중퇴하고 올라와서 도시에 와서 이제 싼 임금으로 이런 뭐 도시 노동자보다 더 잘하지만 정규 노동자의 절반 뭐 5, 60%밖에 되지 않은 임금을 받고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2억 9천만 명 가까이 돼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 자본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화학적 결합으로 만든 것이 지금 G2 중국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안 되면 이 사람들 다 실업자 되고 이 사람들이 월급 못 받으니까 소비가 안 되고 이제 이게 그 지금까지 봐왔던 중국인데 여기서 뭐를 하나 더 변수를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바로 교육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문화대혁명 때문에 대략 한 66년에서 78년까지는 그 대학생들을 학교가 잘 안 받았어요. 학교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든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특례 입학. 그래서 농공병. 그래서 농사 짓던 사람이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의 인재들만 이제 넣고 정식으로 이제 대학 우리 같으면 이제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진짜 대학생 요거는 78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40년 정도 지났는데 이 인구가 그 대학 졸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이 1년에 졸업하는 대학생이 900만 명이에요. 그럼 10년이면 이게 9천만 1억이 가까이 되고 20년이면 2억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중국이 배출한 그 대학생의 숫자가 대략 한 1억 한 뭐 4, 5천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들, 대졸 엔지니어들 1억 5천만 명이 만들어내는 부와 가치 소득하고 중학교 나온 그 일용 작급 노동자들 3억 명이 만들어내는 이 경제가 어느 게 더 크냐. 이렇게 보면 이제는 중국의 대졸자들이 만들어낸 고부와 가치 하이엔드 산업이 실제로는 중국을 끌고 가요. 네.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대졸 노동자들이 그 중졸 노동자들에 비하면 뭐 수입이 몇 배가 많죠. 그래서 그 소득이 이제 소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이 전 세계 명품을 제일 많이 사냐, 어떻게 전 세계에서 미국과도 자동차를 1000만 대를 더 많이 사냐 하는 것은 바로 대졸자의 고임금 이 노동자들의 대거 양상,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구매력, 소비력, 이제 이 포커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몇 명이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인구의 질, 그 다음에 그 인구들이 받는 소득, 요걸 이제 보면 약간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제 농민공의 어떤 거주 문제도 있고요.
그 혹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참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예. 부도설도 있고 대형 회사에 부동산 회사에 또 반면에 또 주요 도시들의 뭐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또 어디는 뭐 떨어지고 있다. 뭐 중국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뉴스가 너무 혼재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뭐 땅 면적으로 하면 98배 거의 100배 가까이 되니까 네. 그게 이제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의 가격이 올라간 거를 중국 전체가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써버리면 우리는 뭐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넓다고 100배 넓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데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냐? 아니에요. 그거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중국은 2018년부터 정부가 엄격하게 부동산 통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가 없어요. 그 통계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다 부동산이 올라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부동산이 폭등했냐? 그거 완전 넌센스고. 그러나 이제 특정한 지역,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도 광명시다. 개발에 호재가 있거나 이런 데들은 뭐 당연히 폭등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국의 이 대도시 전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금년 초에 인민은행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부동산 투기하면은 이것은 다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형시킨다고요? 아니요. 이제 그 혼을 내겠다는 거죠. 갑자기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그건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투기범들 다 죽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미국도 돈 많이 풀었지만 우리도 많이 풀었고 중국도 미국 다음으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네. 근데 그 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보면 금년도 들어서는 중국 시장이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2020년에는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인덱스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중국의 창업반 시장이에요. 그리고 나스닥이고 세 번째가 심천 시장이죠. 중국 기술주가 무지하게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배경을 놓고 보면 결국은 돈을 많이 풀어서 미국처럼 이게 실물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금융시장으로 몰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마오타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낸 이 돈들이 이제 다른 대체 투자 수단을 찾으려고 보니까 부동산이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이 밀려버리면 이게 부동산 가격 폭등의 위험이 있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뭐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정부가 투기 단속 들어갔고 그게 이제 부도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제 헝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남부에 있는 부동산 회사가 하나가 이제 자금이 어렵다. 그래서 그 회사가 아파트 가격을 예를 들면 평당 5,000원에 5천만 원에 분양해야 되는 걸 40%, 50%씩 할인을 해서 막 분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헝다그룹이 부동산이 심각한 이제 그 적체 때문에 이게 자금이 어려워졌고 중국 부동산 업계가 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직도 부도 안 나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중국의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그 자산 운용회사들이 그 부실 때문에 외화채권 발행한 것을 만기에 못 갚는다. 그래서 화롱자산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발행한 외화채권을 가진 기관들이 이제 이걸 환매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게 돌았는데 중국의 이 외화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한 데가 부동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바깥에서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뭐 경기가 나빠가지고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작은 경색이 몰릴 것이다. 네. 그래서 위기가 온다. 이게 이제 와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부동산 회사는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잡아놓은 똥. 담보. 그렇죠. 우리도 뭐 땅값 떨어지는 법인데 중국은 뭐 땅값 절대 안 떨어지죠. 그래서 그 위기라는 것은 일시적인 미분양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기가 나빠서 그 분양이 안 된 현금 흐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놓고 보면 그 지금 폭등을 한 거냐, 네. 폭락을 한 거냐 하는 것들이 막 뒤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부분만 보면 폭등한 데도 있고 폭락한 데가 있어요. 근데 전체, 국가 전체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 중국은 이게 집을 살 때 우리 같으면은 뭐 대출 60% 70% 받아가지고 이제 사게 돼서 문제가 되는 중국은 자기 돈 10%에서 20%를 내고 나머지 80%를 30년 모기지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은 바로 이 20%, 30%요 돈인데 이 돈의 비중을 높여버리면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으면 20%를 30%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로 쳤을 때 원래는 나는 집을 살 때 1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2억으로 1억 5천만 원이 확 올라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부동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은 정부가 부동산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적인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은행들은 다 국가은행이에요. 공상은행, 건설은행이.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대출 30% 줄여. 그럼 바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이게 그 개인들이 그 자유롭게 투기를 하는 시장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고 최근에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가격의 급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일부 지역에 가는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몰려있는 금융시장에 몰려있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한 사전 조치다. 그거를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그 정부 당국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폭등해서 그걸 때려잡으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자녀 정책 때문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가, 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잖아요, 손자는. 그러면 그 양쪽에서 유산 물려받고 그러면은 이건 일본하고 똑같이 뭐 집 사거나 이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20대들이 예. 우리로 얘기하면 신용카드 있죠. 네. 누가 제일 많이 쓰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40대, 50대들이 법인카드 쓰느라고 카드 제일 많이 쓰죠. 네. 근데 중국은 20대가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써요. 아. 근데 그 20대가 돈을 그렇게 버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중국의 20대는 물론 이제 조금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번 돈 다 써버려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들이 다 집이 한 채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한 명의 애한테로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6명의 어른이 손자가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거 못 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또 다른 구매력, 지금 중국의 MZ 세대들의 구매력, 얘들이 명품 그렇게 사고 신제품 그렇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식스포켓. 얘들은 이제 지갑이 6개가 있다는 거죠. 아. 지금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당 소득 $10,000에서 무슨 소비를 해 그럴 때 거기 안에 인구 구조하고 가족 구조를 보면 지금 있는 20대들의 구매력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지갑 갖고 구매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중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어떤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산업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 뭐 이건 중국도 그렇겠고요. 혹은 우리가 중국에 어떤 수출하는 뭐 중국향으로 사업을 하는 어떤 기업이 어떤 업종이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최근 5년 동안 히트했다고 하는 산업을 자세히 보면요. 다 중국 관련되는 산업이에요. 그러게요. 화장품도 그랬고. 화장품, 초코파이, 바나나 우유, 자동차, 반도체, LCD 다 중국이 최대 수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데모그래피를 이제 잘 보면은 예전에 이제 14억에 못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노동력을 이제 지금까지 봤다고 하면 이제는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유망산업이 튀어나오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도
마오타이라는 주식, 우량이라는 주식, 중국의 백주 사가지고 뭐 최근에는 주가가 재미도 없었지만 최근 3, 4년 동안 뭐 20몇 배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싸게 져버리고 내가 뭐 최근 3개월 사이에 이거 중국이 엉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이제 맞지 않고요. 그러면 이 마오타이라는 것, 백주라는 것, 뭐 중국 술이 30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먹으며 왜 먹으며 하는 것을 따져보면 전부 데모그래피, 인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6명의 어른이 스폰을 하는 애들이 30만 원짜리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중학교, 중퇴한 일용사급의 이 노동자들이 마시는 술은 30만 원짜리 못 마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웨이다. 중국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의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우리로 쳤을 때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30만 원짜리 술 마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데모그래피로 그 중국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유망 산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동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테슬라를 보면 그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테슬라가 왜 중국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공장을 지었냐. 그건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모토라이제이션, 그래서 4인 가족이 차를 한 대 살 수준이 되면 자동차 시장이 폭발을 해요. 네. 근데 중국이 인당 소득이 지금 $10,000예요. 그러니까 4인 가족, 3인 가족이면 3천만 원이니까 우리 소나타 한 대 살 가격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3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사는데 국가가 2천만 원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0%가 중국이에요. 미국은 14%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데모그래피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뭐 배터리 회사 누가 1등이냐고 그럴 때 우리 LG나 삼성, SK가 아니고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 배터리에서 1등이에요. 그 이유가 결국은 중국의 데모그래피, 이 자동차를 1년에 2,400만 대씩 사는 이 데모그래피가 이게 테이스트가 석유 먹는 자동차에서 전기 먹는 자동차로 바뀌고 있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이게 뭐 부품이랄까? 그게 바로 전기차니까 그게 관련되는 회사들이 세게 붙는 거죠.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좀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은 업종 어디 뭐 하나 생각하시는 데 있어요? 글쎄요, 저는 뭐 현업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네. 뭐 그거는 아마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인구 구조 그리고 이 새로운 MZ 세대, 이 세대의 특성에 맞는, 그래서 단순히 예전처럼 싼 거 가지고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쩌면 더 고급 하이엔드 제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는 팁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지금 BTS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아주 재미난 게 이 20대들이 이 정말 구어 차오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국산품을 그렇게 이용을 해요. 아 진짜 그 애국 마케팅이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또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고 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감정이 굉장히 앞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중이 싸우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제 이런 느낌으로 확 다가서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산품을 애용해야지.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안 사고 이제는 아디다스 신발을 안 사고 중국 신발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중국의 스포츠 의류, 이 스포츠 용품, 아웃도어, 이거 지금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것의 이제 주된 소비자가 바로 국산품을 애용하기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의 소비가 이걸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인구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지금 이제 그 20대의 중국인들의 생각, 거기에 투자 팁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일시적이겠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좀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815 콜라, 그 다음에 뭐죠? 프로스펙스, 나이키에 대항하는. 그래가지고 한참 처음에는 좀 부각이 됐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아, 중국 시장 자체가. MZ세대의 인구가 4억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10배가 이제 거기에 열광을 해버리면 단기에 끝나든 장기에 끝나든 그 이펙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미국보다도 더 큰 인구가 이제 중국
그 스포츠 의류 하나씩 사 입는다. 그러면 그 회사 바로 대박 나버리는 거죠. 그러겠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